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석 달 만에 다시 40%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이제 재보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4곳 중에 2곳만 이겨도 다행이다.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를 놓고 홍익대학교 정군기 교수와 김경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재보선을 앞둔 정치권의 흐름을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조사가 됐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 석 달 만에 40%대로 회복을 했는데 글쎄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예, 그 사정, 부패 비리에 대한 사정이라든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40%를 찍었는데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지난번에 39% 나왔는데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29%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위기였는데 여기서 벌써 한 10% 이상을 반등한다는 거는 다시 치고 올라간다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이병기 실장이라든가 이런 그 참모들의 역할도 매우 어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냔 말이죠. 정부와 그 청와대 그 잘 앞으로 더 해야 될 게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단연 차기 대선 후보에서 30% 중반을 지금 찍고 있는 그런 걸 보면은 정부 여당이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작년 12월부터 올 2월 초순까지는 대통령한테 좋은 이슈가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윤회 씨 문건 파동이라든지 또 연말정산 파동이라든지 담배값 인상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지지도가 하락할 만한 요소들만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크게 대통령한테 좋을 건 없지만 나쁠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중동 4개국 순방이라든지 또 중국의 AIB 은행 가입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로버트 주한미 대사가 이제 피습을 당하면서 보수층이 또 이제 일반적으로 집계를 한다든지 그런 대통령의 특별한 악재가 없었고 반면에 이제 여권 내부에서는 조금 악재가 몰려간 게 지금 이제 경남도지사 홍준표 지사 쪽으로 조금 어떤 나쁜 쪽의 시선이 그쪽으로 불려가서 그래서 대통령에게 특별히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다만 이제 꾸준히 행정 관리를 하고 있고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면서 이게 완만한 속도로 아마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게 아마 그대로 쭉 그냥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3개월 만에 40%대로 올라서게 된 건데 재보선도 뭐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 굳히게 하는 게 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좀 행보가 이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 야당이라든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체 국민이 봤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 3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그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 40%, 뭐 50%가 가능하면 더 좋겠지만 이 정도 지지율이 있어야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이 매우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럼 이번 재보선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표도 최근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크게 대통령 지지율이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 7.4 그 작년 재보선 때는 야당이 실수가 있었거든요. 야당이 뭐 그 전략 공천한다고 그래가지고 광주 입후보한 사람을 그 서울에 꽂고 이러다 보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스스로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매우 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로 반영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재보선은 재보선이고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는 뭐 저는 별개의 변수로 좀 보고 싶습니다. 분리돼가지고 큰 재보선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김경진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 상승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보선에 영향을 줄까요? 전혀 영향을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공약 뭐 번복이라든지 미이행 이걸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이번 재보궐선거의 핵심 테마나 이슈로 가지고 지금 선거를 붙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대체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밀착형 공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안보에 유능한 정당이라든지 또 경제에 유능한 정당이라든지 어떤 본인들에 대한 어떤 수권 능력 정당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지 박근혜 대통령 실정에 이번 선거의 핵심 포인트를 맞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권 심판이나 이런 거기에 핵심 초점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그래서 어떤 대통령의 지지
지지율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4.29 재보선하고 전혀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은 제껴놓고 지금 여야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특별히 앞으로 그러면 불리한 이슈가 나올 만한 거리가 있을까? 지금 당장에 그게 특별히 보이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씩 미약하게나마 오르는 추세로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대통령 지지율도 올랐지만 대통령이 잘 못한다,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하는 부정적 부정적 평가도 평가도 역시 오히려 올랐죠. 1% 올랐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보면 대통령 잘한다, 못한다가 워낙 극명하게 갈려있는 지금 이런 상태고 예. 대체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한 72%가 대통령이 잘한다는 입장, 그다음에 네. 새정치연합 지지층은 79%가 대통령이 못한다는 입장인데 중간에 있는 중간 계층 같은 경우는 보면 대통령이 못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지금 한 52% 나온다 하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올랐다 이 점만 가지고 대통령이 조금 뭐랄까 좀 만족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국민을 위해서 좀 국정에 좀 더 좀 매진을 해주셔야만 예. 그게 어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가 많은 쪽으로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싶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면은 그 지지율이 재보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두 분의 의견이신데 거꾸로 혹시 재보선 결과가 또 지지율에는 영향이 없을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뭐 조금의 영향은 있다고 보이죠. 뭐 여당이 참패를 했다 이런 경우는 대통령의 동력도 같이 떨어져서 내려갈 수 있고, 다시 예.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뭐 무승부라든가 뭐 3대1 정도가 되면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예. 우리 국민들 자체가 그렇게 좋은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통령이 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 공무원 연금 개혁도 있고 국민연금 뭐 등등 많이 있고 예. 세월호 전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는 그 힘을 어느 정도 실어줘야 되는데 재보선 결과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왔을 때는 뭐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지역 일꾼론 또 경제 이런 걸로 그 승부를 해가지고요. 좀 그 재보선다운 그 재보선이 좋겠는데 우리나라 재보선이 이상하게 그 커져요, 판이. 이번에도 그 본래는 올해가 선거가 없던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세 군데가 있다가 한 군데가 늘고요. 예. 거기다가 천정배, 정동영 이런 사람들 뛰어드니까 판이 매우 커져가지고 예. 전국 정치 그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이번에 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측도 쉽게 되지 않는 게 사실인데 선거 구도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제일 지금 관심이 가는 부분이 관악을이죠. 관악을 지역에, 예.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가 뛰어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새정치연합이 놀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동교동계 호남 세력을 대표하는 동교동계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큰 그 다시 곤란을 입장을 겪고 좀 있는데 바꿨더라고요. 저는 바꿀 조건부적으로 걸 예상을 할 수 했습니다. 있다. 예. 그 동교동계로 대표하는 전직 의원들 권노갑 좌장을 비롯해서 이운평 전 의원이라든가 그동안에 너무 섭섭하게 했다. 새정치연합의 그 친노 주류들이 네.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불만을 토로한 거죠. 예. 근데 안 도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안 도울 수가 없고 국민 몸을 도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접을 제대로 갖추면 돕기를 고려했다. 박진호 의원이 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도울 거라 보고 그래서 저는 관악을 쪽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약간의 강세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광주설을 봐야 되는데 천정배 전 장관이 아직까지 그 여론조사 괜찮아요. 그런 걸 보면은 광주서가 어떻게 될지 이게 굉장히 전 주목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뭐 물론 다 가정을 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야당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네. 광주도 그렇고 네. 관악을도 마찬가지고요. 예. 둘 다 만약에 뺏길 경우에 야당이 어쨌든 국민 모임 쪽에서 정동영 후보가 만약에 관악을 가져가게 되고 광주를 만약에 천정배 후보가 가져가게 된다면 글쎄 지금 이 상황을 야당은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악을에서 만약에 정동영 후보가 당선이 되고 네. 그다음에 광주 서구에서 천정배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결국 과거에 안철수 의원, 현재 의원이 정당을 창당하기 직전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야권 자체가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또 이 창당하려고 하는 이 당하고 두 개의 흐름으로 딱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 상황으로 비슷하게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뭐 사퇴라든지 선거 패배 책임론이 대두가 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가 사퇴할 만한 정도 사유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철저하게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선출이 됐고 예. 본인이 전력 공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 두 번째는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 워낙 지금 당대표가 많이 바뀌었고 비대위 체제가 여러 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비대위 체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도 거부감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선거가 그렇게
두 군데를 다 뺏긴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의 지도 체제는 그대로 갈 것이지만 예. 여전히 밖에서 큰 덩어리의 범야권의 어떤 새로운 어떤 결집 세력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야권이 정확히 양분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양분된 야권을 문재인 대표라든지 또는 이쪽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 힘겨루기가 계속 될 것이고 예. 그 상황이 만약에 내년 총선 전까지 합치는 어떤 이런 수순이 안 이루어진다면 예. 결국 내년 총선은 야권의 괴멸로 이루어질 것이고 문재인 대표의 대통령 어떤 대선 후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그때부터는 문재인 대표의 본인의 정치력, 통합을 시키는 정치력이 가장 중요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령 동교동계에서 돕는다고 할지라도 예. 관악을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워낙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예. 하게 된다면 이제 예. 두 군데가 완벽하게 이제 둘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니까 예.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막판까지 가봐야 된다. 물론 지금 이제 천정배 후보가 한 7에서 10% 정도 앞서고는 있지만 이게 재보궐선거의 특징이 결국은 이 투표율이 높지가 않거든요. 예. 조직에 의해서 선거 치르는 선거인데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지역에서 조직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7 내지 10% 앞서는 정도는 막판에 조직력을 통해서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그래서 광주 서구는 이게 정말 예측 불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서울 관악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뭐 어부질이라는 표현을 좀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 반대급부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뭐 단순하게 구도로 분석하면은 뭐 새누리가 어부지리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지난번 총선을 한번 보세요. 이상규 통진당 후보가 나오고 예. 김희철 이번에 경선에 떨어진 김희철 전 의원이 나왔어요. 예. 두 사람이 30%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누가 당선됐습니까? 이상규 후보가 당선됐어요. 그래서 관악을이라는 데는 예. 여권이 당선되기가 매우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혹시라도 뭐 어부지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정동영 후보의 지금 지지율이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세지 않다는 얘기고 네. 그 동교동계가 지원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건 더 좋은 분위기고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입니다. 지난 총선이라든가 재보선 때는 야당 대표의 지지율이 거의 미미할 때인데 지금은 차기 대선 주자에서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문재인 대표가 야당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얼핏 단순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야당이 굉장히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에서도 그 당초 예상과는 달리 네. 야권 후보가 그 약진을 해가지고 지금 새누리가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며칠 전에 언론에서 요란하게 보도한 뭐 야당의 참패설, 뭐 여당의 4대 영설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너무 그 단순하게 보는 그런 그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나간 겁니다. 네. 3주 정도 남았죠. 이제 네, 그 그렇습니다. 사이에 어떤 변수들이 좀 일어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네 곳인데 여기서 각각 어떤 결과가 나와야 그래도 양쪽에서 여야가 서로 간에 체면을 이 정도면 안 구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2대2라고 하더라도 광주나 관악 같은 경우를 만약에 여당이 가져간다면 또 그거를 그러니까요. 분석해보기에는 다른 의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새누리당은 네. 기분 아무리 못해도 지금 2석은 가져갈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관악까지 한다면 3석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예. 있고 문제는 지금 광주 서구인데 그게 지금 무소속으로 가느냐 아니면 예. 새정치로 가느냐 지금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만 큰 변수는 이런 것 같아요. 중간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이번에 선거는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는 안 하지만 배후에서 물밑 조율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냥 후보들이 그냥 가령 3위 이하 후보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퇴를 해서 사실상의 어떤 1대1 구도를 예.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이 과연 선거 막바지에 있을 수 있을 것인지 네. 이 부분을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악 같은 경우도 지금 정동영 후보가 지금 3위인데 예. 사실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아주 미세한 차이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그게 한 열흘 정도 더 선거운동을 해보고 막판 한 4, 5일 앞두고 그냥 일방 사퇴를 누군가가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 거기서는 새누리당 당선 가능성이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과연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그다음에 지금 김포 강화 같은 경우도 그쪽 선거가 오히려 조금 좀 재밌게 볼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동진 후보라고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나온 후보가 이번에 지금 4번째 출마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네. 강화 토백이랍니다, 이분이. 예. 근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보면 동정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3번을 떨어뜨리고 나니까 지역 주민들도 약간 좀 미안한 감이 있는가 봐요. 근데 과거에는 보면 강화 쪽에서는 이 보수 정당에 대한 몰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인천 서구 검단 쪽에서는 진보 정당 이제 이 야당 쪽에 야성표가 조금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강화 쪽에서 오히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화가 연고가 있는 고향 출신이고 이게 4번째 도전이다 보니까 조금 좀 뭔가 좀 안쓰럽다 안 됐다 지금 이런 여론이 이제 강화 지역에서 일고 있고 검단 지역에 또 젊은 표들이 있어서 이 젊은 층들이 검단 지역의 젊은 층들이 얼마만큼 투표에 참여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이변의 소지가 조금 있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도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이번 선거를 그 2대2로 볼 수도 있고 여야가 서로가 4대0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야권 쪽에 4대0을 저는 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강화가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새누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새누리 여의도 연구원 조사 뭐 등등 이런 걸 따른 보면 강화 쪽이 지금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 분석하신 대로 토박이 이론도 있고 3번 떨어진 사람. 강화도에서 옛날에 7번 떨어지고 8번째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또 지역 정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의 부인이 강화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먹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 부인이 거기서 지금 저 상주를 하면서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 성남 중원도 이게 사실은 야권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모란시장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야권 텃밭인 데가 성남 중원이고요. 그다음에 관악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나눠 먹기를 해도 강한 데가 관악이다. 그다음에 광주 미호도 다시 한번 이 바람 불면요. 천정규 장관 지금 1등 달리고 있지만 쉽게 끝까지 1등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자칫하면 야권에서 4대0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고 모두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게 섣불리 그 단순하게 이렇게 뭐 여권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선거 기간에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당 대표든 뭐 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유리한 지역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뭐 물론 시기가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만 너무 이른 시기긴 한데 이렇게 이른 시기에 자기들이 몸을 낮춰서 행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약간 응석까지는 아닌데 엄살을 부리는 겁니까? 근데 이게 가령 새누리당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저는 우리 정 교수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성남 중원 같은 데는 거의 지금 여당 쪽 이제 상당히 앞서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금 다른 여론조사 뭐 거의 근접한 듯한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당에서 그냥 워낙 압승이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압승을 못하게 되면 김무성 당대표는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니까 오히려 이건 당대표 책임론이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대치를 일단 낮춰놔야만 그 상태에서 압승을 했다라고 하면 당대표가 빛이 나고 선거운동을 해주는 사람이 빛이 나는데 당연히 압승할 거 뭐 도와주는 가령 지금 오세훈 시장도 관악 가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문수 시장도 열심히 뛰고 있고 이러는데 이게 이긴다고 한들 지역 주민들이나 언론 국민들이 보기에 특별한 뭐 변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뭐 당연한 것이다. 예상했다. 그런 점도 아마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야말로 뭐 여야 그 거물급 정치인들이 재보선에 많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거물급 정치인들의 뭐 유세 지원이나 재보선 등장 이런 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저는 굉장히 뭐 별 그 좋게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오세훈 시장, 전 시장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년제 정치권 다시 재진입을 위해서 몸풀기 하는 거죠. 워밍업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돌아다니는 것 같고 또 안철수 의원도 굉장히 이제 뭐 많이 그 곤두박질 쳤는데 이번 그 재보선에 또 좀 뛰어다니면서 봉사해가지고 다시 한번 존재감을 높여보겠다 이런 점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재보선이 재보선다워야 되는데 선거판도 커지고 거기 또 그 자원봉사하러 가는 그 봉사자들도 그냥 거물 정치인이 껴간 바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선거판에 온 국민이 다시 올인하게 되고 물론 선거가 있어야 우리 미디어라든가 언론이 굉장히 재미있게 분석을 하고 국민들이 보는데 그 여전히 저는 이 재선거 이 문화가 재보궐선거 문화가 올드보이들의 뭐 귀환이라든가 그 재진입 이런 그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아까 성남 중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성남 중원이라는 데가 그 신상진 의원이 뭐 몇 번 당선되기도 했지만 정말 그 쉬운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 일부에서는 여권이 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데 제가 그 성남 중원을 가봐도요. 그 주변의 분당이라든가 성남 수정하고는 그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 아주 보수적인 그 농민들도 있고
또 도시의 그 아주 그 저속층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야권의 4대 0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선거가 네. 이번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뭐 조심스럽겠지만 4대 0으로 야권이 가져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셔가지고 이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거물급 정치인들 지원 세력이 요즘에 많은데 보면은 여야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서는 좀 많이 모이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조금 유력 인사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거든요. 정말 4대 0 될 그런 것 같아서 등장하지 않는 것 현상이 일어나는 예, 거지. 그걸 제가 어떻게 분석을 예. 좀 말씀드리냐면요. 예. 우리나라 선거 이 문화가 언제부턴가 이제 그 동정을 많이 구하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네. 자기들이 우세한데도 매우 몸을 낮춰가지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몸을 낮춰서 우리 지고 있다. 약간은 그 애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게 한 12년 됐습니다. 이런 그 이상한 선거 문화가 들어온 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정을 구하는데 이번에 그 동교동계가 지원하지 않는 것도 네. 저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그 새정치연합 쪽에 주류한테서 예. 우리의 존재를 그 다시 한번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할 텐데 제대로 우리가 해가지고 나중에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앞에 모여가지고 뭐 50명인지 60명인지 모여서 거수를 했다는데 예. 어떤 신문에서는 권노가부의 얼굴이 빨개졌다. 어떤 신문에서는 권노가부의 얼굴이 하얘졌다. 이렇게 그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 그 빨개지든 하얘지든 간에 예. 그 동교동계의 어떤 불만이 섞인 건데 예. 이것들 중에 그 약간의 그 동정을 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합쳐질 것 같고 이런 시너지 전략이 있다면 광주, 관악, 성남 다 그 새정치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동영 의원이 예전에 언제였죠? 이선에서 후퇴하라고 한 게 몇 년도입니까? 그 2000년인가요? 10년, 15년 전쯤 되죠. 그러니까 권노갑 상임 고문이 일선에서 후퇴하면서 이제 정치판에서 물러난 게 그때가 계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예. 권노갑 의원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동교동계가 국립묘지 참배하고 나오면서 권노갑 의원 지원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거수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 직전에 권노갑 의원이 지금 탈당하고 출마한 정동영 천정배 의원에 대해서 언론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참배하고 나오면서 내가 현장에 나가서 유세를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이걸 물어봤을 때 네. 그 이제 동교동계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이 있다고 지금 이제 그 비판한 이후에 예. 구원이 있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칫 뭐 복수열전처럼 비춰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막 유세를 했을 경우에는 그 구원 때문에 했다고 하는 또 구설이 생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현장에 나가는 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투표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또 조금 커졌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내일 모레쯤 해서 동교동계 원로들 뭐 임채정 씨라든지 김홍기 네. 씨라든지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마 성명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관악을이라든지 또 광주 서을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 표시를 하기로 했다. 이런 패턴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홍익대 정군기 교수와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